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용실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0시 5분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10시 5분입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문제 내드렸던 정답은 도서정가제였습니다. 도서정가제. 정답 많이 들어왔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까 김태환님 오행시 보내주셨네요. 오행시. 독인 객인인 경제방송 중 성공예감은 정말로 가족과 제가 가장 아끼고 즐겨 듣는 최고의 방송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 화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김태환님. 센스가 넘치십니다. 성공예감. 많은 분들이 또 의견도 주셨는데요. 한민주님 도서정가제 오히려 가격 비교를 안 해도 돼서 편해요 라고 보내주셨고 6968님은 모든 지식인, 성공인, 정보 등 책을 많이 읽으라고 권유하는데 도서정가제 때문에 서점 가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학습지 분야만 배가 불러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오히려 가격 경쟁을 통해서 더 싸게 팔아야 많은 사람들이 책을 더 많이 볼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은 분들이 내주고 계시는데요. 서민우님은 저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도서정가제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성 측면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우리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셔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참 도서정가제가 또 적용이 되고 있는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고 제가 쓴 책인데 이것도 신간이어서 10%까지밖에 할인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 주에 계속 하루에 3분씩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는 제 책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도서 신청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0.8%가량 각각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스닥은 2.3% 정도 급락을 했고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금융시장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역사는 반복된다. 풀네임이 뭐였죠? 책 제목이? 이제 되풀이 된다입니다. 예. 역사는 되풀이 된다. 예. 정광우 대표의 책도 도서정가제 대상이고. 근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을 오늘 아침에 바꿨습니다. 원래 미국 증시 이 서머 랠리가 계속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다가 나스닥이 2.3%나 바로 급락하는 바람에 갑자기 급제동이 걸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겁니까? 간밤에는 증시가 실적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넷플릭스하고 테슬라가 각각 많이 빠졌죠. 네. 9% 가량 정도 빠졌는데 그 점이 나스닥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 예. 반대로 요즘에 독특한 점이라고 하면은 다우가 연일 꾸역꾸역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우존스 산업 지수는 30개 종목인데 뭔가 진폭이 크지는 않지만 나스닥처럼 확확 오르는 건 아니었지만 야금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좀 이제 나스닥 대비해서는 전통 산업의 비중이 그렇죠. 지수가 높은데, 그러니까는 이걸 두고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의 위너, 그다음 지금까지의 루저가 최근엔 좀 바톤 터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요. 네. 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전으로 일단 돌아가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때는 굉장히 우리가 증시를 부정적으로 봤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도 주식을 안 가지려고 하고 현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실제 이런 점이 드러나는 것이 골드만삭스에서 자기네 이제 헤지펀드 고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포지션을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네.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지펀드들이 주식에 대해서 순 노출도를 얼마나 열어놓느냐.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면 순 노출도를 많이 열어놓게 되겠죠. 순 노출도라고 하는 건 많이 갖고 있다, 주식에 많이 투자해 있다라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은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롱 포지션 매수로 100억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숏
공매도로 60억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개를 상계하면 40억의 순 포지션을 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요것과 더불어서 총 포지션도 공개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공매도에 대해서는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롱을 아까 전에 100억 가지고 있고 숏을 60억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로스로 봤을 때에는 총으로 봤을 때에는 160억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6개월 전에는 어땠냐면 시장에 대해서 워낙에나 불확실하게 생각을 하니까 순 노출도도 되게 낮고 총 노출도도 되게 낮았었어요. 네. 근데 그 뒤에 생각만큼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근데 여전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뭐 중간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포지션이 변했냐면 순 노출도는 거의 늘어나질 않았어요. 아하. 근데 총 이제 노출도는 확 늘어났거든요. 그게 공매도나 이런 숏 포지션을 더 많이 잡았다는 뜻일까요? 네, 이거는 롱도 많이 잡고 숏도 많이 잡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100억, 60억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0억, 그 다음에 120억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예. 순 노출도 유름 그대로인데, 예. 근데 총 노출도는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 나스닥 쪽이 롱이 많았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다우 쪽은 숏이 많았지 않았을까. 전통산업을. 네,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근데 지금은 인플레도 좀 내려오고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도 뭐 여러 기관들에서 낮춰잡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제 생각에는 이제는 순 노출도가 커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순 노출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숏 쪽을 좀 줄여나가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다우 쪽에서의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고, 그와 동시에 일부에서는 뭐 롱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움직임도 관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스닥에서 조금 조정이 나오는 인데, 요거는 저는 증시 자체가 그런 아주 부정적인 환경에서 좀 긍정적으로 넘어갈 때에 그 과도기 측면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합니다. 약간 차익 실현도 성격이 좀 담겨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롱 쪽에서는 일종의 차익 실현이고, 너무 비워뒀거나 너무 부정적으로 봤던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심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봤나라고 해서 좀 포지션이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롱숏이라고 저희가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건 매수,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건 롱, 그리고 매도나 뭐 공매도 좀 떨어질 쪽에 배팅을 하는 건 숏이라고 한다는 거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테슬라 이야기를 했는데 간밤에 테슬라가 9.7% 빠졌고 넷플릭스가 8.4%. 테슬라가 나스닥 시가총액 한 5위 정도 되는데 이렇게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이 거의 10% 가까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지수도 2% 이상 나스닥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테슬라가 뭐 물론 최근에 주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2분기 실적 발표되고 뭐 인도 대수도 어떻게 보면 호평이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잘 나가다가 주가 잘 오르다가 갑자기 하루 사이에 거의 10% 가까이 폭락하는 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 테슬라 실적이 예. 사실 이번에는 뭐 그렇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거의 예상치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헤드라인만 딱 보게 되면 예상보다 잘 나왔거든요. 네.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대비 10% 이상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니까는 외환 관련해 가지고서 이익을 본 부분이 크게 있는 거죠. 그게 한 10% 됩니다. 환율 가지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보면은 거의 그냥 이익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하니까는 뭐 일부에서는 좀 또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기대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 실적이 나왔을 때 좀 차익 실현하자 그런 게 생겨날 수 있었겠다. 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투자의 시계를 길게 보냐 짧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번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회사 코멘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진을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테슬라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드웨어 쪽에서는 더 경쟁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실적에서는 마진이 추가로 훼손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회사가 자기네는 이제 하드웨어에서 돈을 버는 구조보다는 소프트웨어에서 돈을 버는 구조. 그러니까 즉 자율주행 관련해서 FSD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쪽 관련한 프로그램을 이제
타사에게도 개방을 해가지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회사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쪽은 많이 팔릴수록 좋은 거니까 가격을 낮춰서라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가격을 향후에 다른 데 열어주고 점점 더 올려서 많이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니 장기적으로 볼 때는 드디어 이게 또 다른 회사들이 열리는 거구나라는 거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마진 훼손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증시가 어제는 움직였다. 그렇게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넷플릭스는 또 다른 이슈가 있는 것이 실적이 주당 순이익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가입자 순증 요걸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것도 잘 나왔는데 문제는 매출액이 예상 대비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즘에 광고를 도입해가지고서 새로운 저가 요금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려가니 단가는 일단 낮아진다는 거죠. 일단 그게 첫째로는 시장에서는 좀 위험하게 보는 요인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되게 잘 나온 건 회사가 효율성을 많이 높였거든요. 주된 거면은 여기에서 많이 쓰는 비용이 콘텐츠 매입 비용이 큽니다. 그렇죠. 근데 콘텐츠 매입 비용에서 넷플릭스가 지금 효율화 조절 작업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안 좋게 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플랫폼 기업이 좋은 질 좋은 콘텐츠를 많이 확보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그 비용을 아낀다라고 하면은 채널로서의 경쟁력이 장기적으로는 약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쪽도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넷플릭스가 지금까지 너무 잘 나가서 이 비용을 좀 방만하게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는 걸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거에 대해서 그냥 효율화 작업이니까 이 마진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쟁력 약화 없이인데 그러다 보니 이거는 뭐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가입자 순증이 그래서 정말 경쟁력 약화되냐 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그 이제 확인의 과정이 앞으로는 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도 이야기했고 넷플릭스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은 공통점이 플랫폼 기업이고 테슬라는 사실 우리가 과거에 프린터 기기는 굉장히 비쌌습니다만 이제는 프린터 기기가 잉크나 레이저 제트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카트리지보다 더 싸진 시대가 됐잖아요. 네네.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대 AI 데이터 자기네가 추구해야 하는 뭔가 AI 사업을 위해서 자동차를 더 많이 보급하려는 것 같고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주가가 $100대 있을 때는 그 호평을 하다가 거의 $300 가까이 올라가고 나니까 또 비평을 하면서 또 주가는 빠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가 수준도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테슬라 지금 제가 주가 보고 있는데 올해 1월에 $101였다가 이번 주 초반에 $299까지 갔었으니까 100에서 300까지 반년 만에 갔으니 하루에 뭐 10% 떨어질 만도 한 거죠. 근데 다만 이런 큰 변동성에서 사람들을 많이 또 논란이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금융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지난해 작년 하반기에 정말 많이 걱정을 했던 게 미국의 은행들이었는데 물론 이제 대형 은행주 위주로 우리가 또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의 금융주 실적은 꽤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VB 사태가 지난 3월에 터진 이후로 그 다음에 3월 말 대비해서 6월 말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연준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예금이 좀 더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혹시나 추가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은행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찌저찌 그냥 버텨온 건 아닐까. 그러면은 그런 뱅크런에 따른 추가적인 구조조정, 그러니까는 뭐 인수합병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 뭐 이제 정부에 달려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은행이 추가로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속 한켠에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그 마진이 계속 나빠지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뭐 대손이 많이 늘거나 아니면 보유 채권에서 또 이 손상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 시즌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뚜껑을 열고 보니 우려가 좀 과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는 실적이 다 지금 골드만삭스 빼고는 실적이 다 예상 대비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금 같은 경우에도 뭔가 한 은행이 특출나게 변화가 나타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상 대비 낮게 나온 데는 JP
JP모건이었고 다른 데들은 예상 수준 혹은 예상보다 높은 예금 수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채권 쪽에서도 별다른 이슈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금융주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우리가 우려가 과도했구나라는 것들이 또 최근에 주가에서는 그런 되돌림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대형사 중에서는 찰스 슈왑이었던 것 같아요. 찰스 슈왑이 다음 타자이지 않느냐, 뱅크런에라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소형사 중에서는 어디를 정말 많이 걱정을 했냐하면 웨스턴 얼라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이제 그 주목을 받았냐 하면은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 은행에서 지금 예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기사를 썼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가 공매도들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서 지금 잘못된 기사를 쓰고 있다. 이건 우리가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였고 그때 그러면서 자기네가 지금까지 우리는 오히려 최근에 예금이 들어오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서 막 그때 당시에 미국의 SEC에서도 뭐 공매도 조사를 하겠다 막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회사 말이 일단은 뭐 미국이 허위 공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어야 되긴 하는데 정말로 괜찮을까 했는데 이번 주에 실적이 나왔거든요. 나온 걸 보니까는 딱 회사가 얘기한 만큼 예금이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회사 말을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쪽에서 불안감이 소형은행에서도 좀 이번 주에는 요거 덕분에 많이 좀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주 쪽에서 좀 안도감이 나오면서 시장에 사실 다우나 이런 데는 좀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요. 파이낸셜 타임스 하면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함께 이 금융 쪽에서는 거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권위 있는 언론사인데. 그러면 그 보도가 잘못됐던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때 그와 관련해서 단독으로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미국 정부에서 어디에다가 그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SEC에서 그런 이제 보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거를 미국에 있는 언론이 아니라 로이터를 통해서 내버리더라고요. 단독으로. 그래서 확실하게 그때 당시에는 뭔가 좀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뭐 어쨌든 뚜껑이 이제 열렸으니까 보고 나니 회사 말이 맞았구나. 그게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된 거죠.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만은 그 언론 보도 그 과정에서 주가에 영향도 많이 미치고 또 바로바로 또 기업들은 해명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사가 해명하고 공시하고 하는 거는 또 바람직한 일이죠. 시장에 또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요.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에 거의 정점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 뭐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2022년도에는 내내 이게 부진하고 계속해서 더 부진이 심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23년도에 들어와서는 1분기 때 좀 회복을 했고 2분기에는 그보다 오히려 더 지금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근데 뭐 아직 실적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아주 극초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는 빠르다고도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나스닥 한 2%대 급락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게 골디락스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물가는 좀 잡혀가고 있고 고용 지표는 항상 뜨겁고 실적들도 최악을 벗어났고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오고도 있고 그래서 골디락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엔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 골디락스에 대해 가지고서 앞으로 한 2달 동안이 가장 이제 그거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되지 않을까. 앞으로 2달. 네. 그러니까 왜 앞으로 한 2달 정도로 생각을 했냐 하면 이번에 CPI가 되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나왔잖아요. 특히 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근원 물가 쪽에서 우려도 덜어주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근원 물가가 전월 대비 굉장히 잘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은 그러지를 못했는데 이번이 좋았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데이터를 보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이런 경향이 나오는지를 보고 싶어라는 게 시장에선 당연히 심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음 달에 나올
소비자 물가, 그 다음 달에 나올 소비자 물가 지수 정도까지도 봤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튀는 게 없구나라고 되게 되면은 완전하게 골디락스라고 선언이 저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 두 달 사이에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는 완전 종료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정말로 미국의 기업들이 이익이 안정성이 괜찮으냐라는 거. 왜냐하면 2분기 실적 시즌만 아주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면은요. 여기서 되게 잘 나오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상한 정도의 상해 폭만해서 무난하게 나오게 되면 네. 작년 4분기, 올해 1, 2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미국의 실적이 역성장이었어요. 네. 근데 3분기에는 그냥 지금의 예상치만 딱 놓고 보면은 드디어 플러스 성장으로 예상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무난하게 지나가고 3분기부터는 이제 우리가 증익 구간에 들어갑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는 괜찮으면서도 이제 실적 그게 결국 경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면 골디락스라고 완전히 선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수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거의 미국의 3대 지수가 작년 한 4월 이후 가장 높은 지점까지 1년 한 3, 4개월 만에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기업별로도 실적 괜찮고. 근데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특히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좋지 않다. 네, 투자 심리가 그렇습니다. 쉽게 나아지지 않을 거다. 이런 말들이 많다고 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요거를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글로벌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설문 조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규모도 크고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는 참고를 많이들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뭐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 것 같냐, 기업 이익이 좋아질 것으로 보느냐, 뭐 아니면은 향후에 경기 침체로 갈 것 같으냐 언제쯤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항목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펀드 내에서 현금 비중이 얼마냐 높을수록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현금 비중이 과거 역사적인 평균보다는 좀 많이 높은 상황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 그 부정적으로 보는 심리가 아직 완전히 거치지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은 역시나 맨 처음에 오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되돌아보시면은 올해 증시가 빠질 거다라는 게 기본 가정이었어요. 모두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이제 그 전략 분석가들 경우에 그래도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 편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듬해에 대해서 전망할 때는 조금은 오를 거예요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2000년대 들어서 처음으로 내년에는 내릴 겁니다가 평균이었습니다. 최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봤었으니 네. 아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에서 되돌려 오다가 심리가 실리콘밸리 터지고서는 다시 확 가라앉았던 거죠. 네. 그러고 지금 다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 이다 보니 이렇게까지 좀 느리게 펀드 매니저들이 오히려 따라오고 있다 이고 네. 그런 점이 뭐 앞서 말씀드린 헤지 펀드에서도 순 노출도를 아직까지 그렇게 못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앞으로 한 2달 정도 진짜로 인플레가 근원까지도 안정화가 일어나는 게 보이느냐, 그리고 기업 실적에서 그렇게 모난 구석이 안 보이느냐가 되게 되면 그 뒤에는 이제 순 노출도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는 뭐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을 줄여 나가고 그런 쪽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까지 의심을 하던 펀드 매니저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어들이는 그 시간이 앞으로 한 2개월 사이에 결정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물론 이제 지난밤에 나스닥 급락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체 시장도 좋았고 한데 일각에서는 퍼펙트 스톰이 우려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 한쪽에서는 다 좋다 하니까 분명히 뭔가 안 좋은 우리가 모르는 게 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퍼펙트 스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부분도 왜 나오냐라고 했었을 때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에는 미국이 긴축을 해 나가는 사이클이 종료가 될 때쯤에는 무슨 일이 터졌던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이 일어났었을 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침체가 항상 왔었다. 그런 점들이 기저에 여전히 깔려 있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는 뭐 최근에 보게 되면은
하반기에 다시 인플레가 혹시 또 좀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꿈틀대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는 뭐 중국부터 해가지고서 경기가 생각보다 반등이 느린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기업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등등등 해가지고서 또 우려를 저희가 또 하려고 하면 그런 해소되지 않은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점들이 엮어서 근데 그에 비해서 주식시장은 반등이 좀 빨랐던 것 같다. 그러니 이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퍼펙트 스톰과 같은 단어를 써서 안 좋은 점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고 이것도 분명히 이 논리적인 배경이 아주 탄탄하게 있어요. 다만 그런데 저는 이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플레라고 보거든요. 네. 이번 사이클에 워낙 인플레가 과거와 다르게 높게 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인플레가 우리가 3% 내일 한번 봤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를 가지기에는 이제는 인플레가 한 단계 내려와서 또 공급망도 다 풀렸고 그 다음에는 심리적인 면도 3%를 보게 되면은 한 번은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좀 낮아지는 국면을 우리가 좀 보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좀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게 한번 내려오고 난 이후에는 일단 그게 좀 명확하게 다시 많이 높은 레벨로 튄다라는 게 보이기 전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저는 더 맞지 않느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가 지수 상승률이 더 내려가긴 어렵겠지만 약간은 거기에서 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걱정하고 무서워할 거는 아니다라는 해석. 네. 뭐 이제 진짜 높을 때 네. 우리가 9% 이상까지도 봤었으니까요. 네. 최근에 보면 국내 증시에서는 그 신규 상장 기업들 IPO 기업들 뭐 변동성이 뭐 100%, 200%, 300%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이른바 밈 주식이라고 하는 마치 막 사람이 그냥 놀이하듯이 따라붙고 혹은 투기를 하는 그런 주식들도 엄청 휘영청거리고 많이 오르기도 하고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저는 그 나타날지. 부분이 투자 저는 이거를 뭐 되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투자 심리가 완전히 훼손돼 버리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제 높은 수익을 추구를 하면서 이것저것에 이제 막 따라다니는 그런 수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라는 거는 그 자금이 이제는 주식 시장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를 의미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언제든 다른 곳으로 넘겨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 심리의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더 우리 그 부분에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주식 시장에서는 이렇게 뭐 그 이제 뭔가 말씀해 주신 밈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주기적으로 또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히 그거를 특별하게 볼 건 아니고 작년은 기억을 해보시면은 작년 하반기에는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실종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좀 그게 회복이 되었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를 이제 뭐 우리가 파티로 비유를 하자면 작년 하반기에는 아무도 음악조차 틀을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른바 밈 주식이나 신규 상장 주식이나 테마주 같은 거나 현란한 댄스를 또 추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심리가 좋아졌다. 네, 그러니까 이슈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중국 쪽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답답합니다. 중국 쪽은. 얼마 전에 2분기 GDP가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6.3% 그러니까 되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상치 7.3보다 한참 못 미친 거고 특히 전 분기 대비로 보면 0.8% 성장해요. 이거 4분기로 곱해보면은 이게 뭐야? 4%나 성장하겠어? 막 걱정이 드는 정도인데 중국 경기 이런 회복세가 너무 더디잖아요. 이거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중국의 경우에도 한 반년 전부터로 보게 되면 네. 갑자기 리오프닝을 했고 그래서 1분기에는 데이터들이 예상 대비 잘 나왔었죠. 올해 초부터 이제 한 거였죠? 오프닝이. 네,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정부에서는 약 한 5% 내외 정도의 GDP 성장률을 올해 예상을 한다, 목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당시에 이제 1분기에는 데이터가 잘 나오니까는 글로벌 IB에서 목표를 오히려 더 예상치를 높게 잡아서 5% 중반까지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분기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게 또 좀 내려오기 시작했죠. 둔화가 예상 대비 많이 네. 둔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는 또 일제히 하향을 해서 다 5%로 지금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네. 저는 그게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크게 그 목표치를 하회했거든요. 작년에 워낙 제로 코로나를 강하게 조치를 취하다 보니 그랬죠. 그랬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근데 리오프닝을 했는데도 목표를 사실 처음에 5% 내외라는 목표가 쉬운 목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런 목표를 제시했을 때 시장이 좀 실망했죠. 너무 좀 네네. 낮게 잡는 거 아니야? 라고. 네. 너무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그렇다라는 말은 최소한 그 정도는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조치를 취했는데도 내려간다라는 거는 저는 당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나쁘면은 그다음 바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언제 그러면은 부양책이 나오느냐인데 5.5%를 보고 있을 때는 부양책이 잘 안 나오겠지만 5%로 목표 이제 현실적인 눈높이가 너무 낮아져 버리면 그 정도의 데이터셋이 나오게 되면은 부양책이 그때부터 저는 목표치는 지키기 위해 가지고서는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는 중국을 그냥 연간으로 놓고 보면 한 5에서 5% 초반 정도 경제 성장 나오도록 성장률을 성장률에 따라 가지고서 부양책하고 그러니까 정책하고 실제하고 조합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너무 변수로 두지 마시고 네. 저는 기본 어떻게 보냐면 상수로 중국을 한 5% 초반 정도 올해에는 성적을 낼 만한 경제 권역이다라는 걸로 보고서 다른 것들의 예상치를 짜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뭔가 크게 걱정을 하고 저기를 막 국제 금융시장을 뒤흔들면 어떡하나 그런 변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는 정부가 목표 5% 정도는 달성하려고 할 거다. 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자라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중국이 상황이 또 좋지 않은 게 하여튼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헝다그룹 좀 잊을만해졌는데 이제는 완다그룹의 문제가 또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도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헝다랑 완다는 어떻게 다른 건지 완다그룹은 어떤 곳이고 여기가 어쩌다가 이렇게 위기에 빠진 건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헝다의 경우에는 중국의 정책 변화에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 초기에는 오히려 다른 경제 권역에 대비해가지고서는 잘 넘어갔었던 성장률이 탄탄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그렇게 본인들이 좀 경제가 괜찮을 때에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결국 중국이 지금 부동산 쪽에서는 만성질환 환자처럼 계속 문제를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터트리기에는 너무 부담이 정치적으로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버블의 정도를 계속 조금씩 꺼나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상황이 좋을 때에는 그 문제를 확 불거지게 해가지고서 구조조정을 좀 하고 안 좋을 때에는 그거를 보존해가지고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초기에 이제 좋다 보니까는 3홍선이라고 해가지고서 네. 세 가지의 이제 그 빨간색 기준을 정했죠. 부동산 레드라인. 업체들한테. 네, 영어로 하면 레드라인.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정해서 하나씩 어길 때마다 그 회사는 추가적으로 사실 부동산 기업들이 다 레버리지를 부채를 일으켜서 사업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헝다가 세 개 다 어겨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부채 증가를 0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뒤에 보니 헝다가 자금 조달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많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게 벌어졌었죠. 네. 근데 완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더 건실한 기업인데 근데 지금 작년부터 사실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요 사례는 좀 알리바바의 사례가 섞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리바바랑 어떤 관계예요? 알리바바가 마윈의 이제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서 큰 홍역을 치렀죠. 예. 근데 작년도 한 8월 9월 정도에 이 완다의 후계자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했었고 아 그래요. 예, 그때부터 완다가 굉장히 이제 완다도 부동산 복합 기업인데 뭐 시네마 같은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가지고서 이제 쇼핑몰 사업 이런 것들도 크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서 이제 자금줄이 조여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런 거를 막 매각에 나섰었어요. 근데 지금 매각이 그 사이에 몇 개월 동안 잘 되지는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본인들의 곧 있으면 만기가 돌아올 이제 그 외환 발행체에 대해 가지고서 자금을 다 마련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소문이 막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다음에 공교롭게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헝다 때는 보시게 되면 그래서 문제가 이거는 펀더멘탈의 문제가 기존에 바꿨더니 불거진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 중국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걸 좀 부양을 나중엔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 완다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딱히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크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완다가 일단은 좀 더 긴 시계열로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대주주 쪽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근데 이제 채권 쪽에서는 외화 발행체에 대해서는 중국이 보통 구조조정 들어갈 때 좀 손실을 분담시켜요. 네. 해외 투자자한테. 그든 전문 투자자일 테니까 굳이 외국인한테까지 우리가 지원은 안 해준다인데. 그러니까 완다그룹의 채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한테는 네. 네. 근데 이제 영내에서 발행된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게 잘못하면 문제가 번져버릴 수 있으니까는 예. 많은 지원책을 내 가지고서 또 번지는 거는 막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저는 앞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로 아직은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다그룹의 최대 주주는 좀 이렇게 더 힘들게 조여버리고 네. 그렇죠. 심하면 뭐 경영권이나 이런 걸 이제 잃어버리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문제가 퍼지지는 않게 관리를 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헝다그룹 사태 때도 이야기를 들었던 정부가 충분히 감내 가능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시장이 또 빠르게 안정이 됐었죠. 당시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경기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부동산 경기도 회복이 되지를 않고 이 문제가 쭉 이어지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뭐 폭탄 작은 거 터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만연한 문제 아닌가.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긴 흐름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봐가지고선 두 가지인데 하나는 터트려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지금 엄청 아프고 그다음에 회복을 해나가는 거죠. 건전하게. 네. 미국이 보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터트리고 가계의 이 레버리지 정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했거든요. 그래. 지금도 보시면은 미국의 부동산 얘기할 때 상업용만 얘기하지 주거용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때 그냥 아픈 상처 골문 거 다 네. 터뜨려 버렸으니까. 근데 대신에 그래 버리니까는 주가가 막 폭락을 해버리고 난리가 난 거죠. 실업률이 급증을 하고. 근데 어떤 정부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사실 터지기 전까지는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극약 처방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후자 쪽 방향 이제 방식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서서히 그걸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채의 실질 부담을 줄여 나가는 거를 제일 선호를 하죠. 그러니까 부채는 보통 가짜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예. 경제는 성장을 하면 그러니까 부채의 성장 속도는 예를 들어 1% 정도로 해놓고 이제 경제의 성장 속도는 한 4%로 해놓으면 부채의 실질 부담은 매년 3%씩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서서히 문제를 줄여 꺼 나가는 거를 이거를 추구하는데 중국이 지금 딱 그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돈을 풀었고 거기다가 그림자 금융까지도 자극을 해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거를 문제를 안 일으키면서 터트리지 않고 끌려고 하다 보니 지지지지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근데 다행히 지금 터지진 않았고 늘 안에서 컨트롤은 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는 뭐냐 하면은 중국이 외환시장 개방을 제대로 안 하니까는 사실 여기서 그렇게 한 번에 터지지는 않고 자기네가 컨트롤이 계속 가능은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은행이 결국 문제가 생기려면은 해외에서 단기로 자금 조달해 놓고 장기로 빌려준 게 터져버리면 확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런 구조가 지금 외환시장의 개방 정도로 봐서는 그런 게 나오기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냥 본인들끼리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내면은 어떻게든 조절이 된다라는 거죠. 대외적인 문제까지는 퍼지지 않고. 네. 근데 이래버리면은 어쨌든 필요한데 자금이 가는 게 아니라 네. 자꾸 부동산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계속 조금씩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갉아먹는 형태인데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 근데 터트리진 않을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 잠재 성장률은 갉아먹게 되는 이제 식으로 뭐 흘러가고 있는 거고 예, 그런 거를 일단은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고서 저희가 투자할 때에는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봅니다. 또 국내 문제도 좀 짚어보고 이야기를 끝내야 될 텐데 우리나라 그 부동산 PF 항상 이게 조금 위험하다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이게 디레버리징 줄여 나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늘고 있더라고요. 3월 기준으로 석 달 만에 1조 3천억 더 증가를 해서 131조 6천억 원. 연체율도
작년에는 그래도 1%대 초반이었는데 이제는 2%대를 넘어섰고 증권사 PF 같은 경우에 연체율이 15.88%에 육박하고 이 상황은 물론 관리가 가능해야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나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닌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우리도 중국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 네.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네. 사실 작년 하반기에 딱 문제가 완전히 터져 나왔을 때 그때부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거다라는 거는 뭐 정책 당국에서는 모를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터뜨릴 것이냐 아니면 서서히 김을 빼나갈 것이냐인데 서서히 김을 빼나가는 전략으로 들어간 거고요. 네. 그러면은 그 뒤에는 이제 초기에는 문제가 다 터져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문제들을 제일 어려운 과제부터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밀려있던 것들이 이제는 이게 불거져도 돼라고 할 때 이게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지금 뭐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이제 부실 사업장이다로 어떻게 평가를 받냐 하면은 이자를 못 내기 시작하면은 몇 달 연속 이자를 못 내면 부실 사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막겠다. 그럼 어떤 좀 이제 그 뒷구멍 방법을 쓸 수 있느냐 하면은 돈을 더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 내는 돈까지도 더 빌려줘서 몇 달은 그 돈으로 그 사업장은 이미 지금 사업이 되기는 어려워요. 연명을 시키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연체율 관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앞단에서 미분양들부터 중공후 미분양들부터 좀 소화를 시켜나가는 지금 한 1년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둔촌주공 문제 되게 심각할 거다라고 했는데 네. 하는 고비는 넘겼죠. 네. 그다음 지금 이제 그 미분양 기준으로 보면 전체에 대비해서 미분양 그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과거 평균 정도 수준이에요. 그것만 보면은 거기다 최근에 뭐 집값도 좀 오르고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본 게임은 어디가 되냐 하면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삽도 못 든 현장들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거를 그림자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그림자 미분양. 그게 과거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아요. 아하.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부가 이제 정책 당국이 딱 들여다봤을 때는 이 문제가 결국은 핵심으로 보였을 거고 네. 여기에 연체율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거를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 저는 너무 빠른 반등을 기대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러기에는 해야 될 숙제가 아직 많고 네. 그 어려운 숙제를 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 막 여기저기 그 규제를 막 풀면서 가는 거지 아직까지 뒷단에서 남아 있는 거는 꽤 많다. 근데 다만 이게 터지지 않도록 우리도 지금 조였다 이제 풀었다를 반복해 나가면서 이게 몇 년에 걸친 과제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요거를 컨트롤을 어떻게 보면 운전을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 문제 일으킬 거냐 아직 그렇게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하나씩 어려운 과제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다. 다만 이거는 질이 멸렬하게 몇 년은 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뉴스는 계속 보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탄대로가 아니라 뭔가 비포장 자갈길 위에 우리가 올라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전을 못할 건 아니다. 네. 안전하게 그래도 현재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잘 관리해 나가면서 운전해 나갈 수 있다. 부동산 PF 이야기도 정광우 대표에게 들으니까 더 명쾌해집니다. 우리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한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어보죠. 전국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대피한 사람 가운데 2,200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6시 기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국에서 사망자는 46명, 부상자는 35명이고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과 세제, 금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이 이어지며 전체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흑자로 전환됐던 무역 수지는 이달 중하순까지 적자를 기록해 올해 누적 무역 적자는 28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 애프터 서비스 해드립니다. 곽지현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네, 오늘 5609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유수당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나라만 주유수당을 유지하나요? 문자 이름이 보내주셨네요. 어렵죠. 주휴수당.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휴일을 줘라.
근데 그 휴일은 유급, 돈을 주는 휴일이어야 한다. 네. 그때 주는 수당이 주휴 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때 주는 돈이 주휴 수당.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네. 중국에도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성마다 주휴 수당이 있는 곳이 있고 대만, 튀르키예, 브라질, 멕시코, 타이 그리고 콜롬비아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청취자 방수현님.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어제 스방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 잘해주셨는데 우리 쓰레기 박사 홍수열 네, 박사님. 네. 어제 반응 좋았어요. 이 커피 드시는 분들 많은데 특히 텀블러 사용하시는 분들 많죠. 네. 이때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텀블러는 어떻게 적립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고 그러게요. 보내주셨어요. 일회용 컵이 아니라 내 개인 컵이나 텀블러 가져가면 300원, 400원씩 적립해 주는 거. 그렇죠.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앱보다는요. 저도 어제 해봤는데 그 홈페이지입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 녹색 생활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 포인트로 검색해 보시고요. 탄소 중립 포인트. 네.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요. 어제 들어가 봤더니 73만 명 넘게 가입하시고 동참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가는 매장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아, 참여하는 매장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우선은 이 커피 전문점에 가기 전에 먼저 이 커피 회사 그 앱에서 회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 포인트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고 내가 가는 커피 전문점 그 앱에서 가입하고요. 그래서 이 결제하면요 연동해 놓으면 자동으로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커피 전문점 경우에는 7곳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스타벅스, 행복 커넥트, 폴바셋, 메가커피, 또 그린업, 더벤더, 다와 이렇게 7곳이고요. 이렇게 커피 전문점에서 이렇게 텀블러 사용하면요 300원 할인 받고 탄소 중립 포인트 300원 할인 받고 포인트 적립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때 개인컵 사용하면 400원 할인해주고요. 이때 전자영수증도 함께 받아보시죠. 네네네네. 100원도 적립할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럼 총 이 커피 한 잔에 내가 포인트 800원. 이 800원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이야, 예. 크네요. 네. 그 저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전자영수증인데요. 이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19 업체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이 편의점이나 우리가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영수증 받으면은 어떻게 찢어서 그렇죠. 버리기도 버리는 하고요. 것도 일이에요. 네, 뭐 종이도 영수증 낭비되고. 드릴까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편의점 가시는 분들은 그 앱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사용하시고요. 또 백화점도 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 갤러리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고요. 또 그 외에 보니까 뭐 ABC 마트, 또 한림대학교 의료원, 또 KB 국민은행, KT에서도 지금 같이 제도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뭐 커피 전문점이나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각각 설정 방법이 다 달라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이걸 또 각각 그 사진 캡처해서 자세하게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조금 복잡하긴 네. 한데 그래서 그냥 한번 이미지를 보고 해놓으면. 따라하는 게 낫다. 네네.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뭐 이것만이 아니라 또 무공해차 대여하면 5,000원 적립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뭐 배달 음식 할 때 다회용기 사용하시면 또 1,000원도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하면은 내가 처음 딱 실천하면은 실천 다짐 5,000원 먼저 지급이 되고요. 네. 이 적립 포인트는 은행 계좌나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두 가지를 받을 수가 있고요. 1년에 최대 7만 원까지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꽤 쏠쏠하죠. 곽지연 리포터가 엄청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저도 방금 핸드폰으로 검색해봤는데 네. 탄소 중립만 치니까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라고 자동 완성 기능으로 뜨네요. 그렇죠. 그거 에너지가 검색하시면 아니라 됩니다. 중립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몇백 원이라도 포인트를 더 쌓아가자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일회용품 쓰지 말자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함께 곽지연 리포터 동참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주말판 별책 부록, 가치 투자는 옳다라는 또 유용한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